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늘 레고 마인드스톰 기초교육 과정을 같이 한번 좀 진행을 해보실게요. 자, 오늘 원래 처음에 이제 소개하는 페이지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의 이제 강사고, 여기 이제 오신 여러분들은 여기 같은 피규어가 하나도 없죠. 왜냐면 여기 참여하신 모든 선생님들이 다 각자 굉장히 다르고 또 다른 이유로 이곳에 오셨죠. 그래서 레고 마인드스톰의 기초적인 부분을 오늘 함께 공부하실 건데, 레고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개성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부분에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레고의 교육적 철학이라든지 배움에 대한 접근법, 그리고 이제 마인드스톰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험학습을 위한 워크숍 간단한 거 하나 하시고, 그 다음에 4C 접근법, 그 다음에 몰입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같이 해보시도록 할게요. 요 교사 요소를 하시면 마인드스톰을 어떻게 교육에 적용하실지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커리큘럼 자료를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레고에서 말하는 모든 학습은 다 핸즈온 러닝, 경험 학습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직접 아이들이 손으로 만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리큘럼과 이 활동을 어떻게 연계하시면 좋으실지 선생님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갖게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교구를 활용하기 때문에 관리에 문제가 있으세요. 관리에 대한 것도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손으로 직접 해보시는 것이 굉장히 가치가 있다는 걸 오늘 경험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재미있는 활동이 될 것 같아요. 자, 레고 그룹이 나와 있는데요. 레고는 1932년에 나무로 된 오리를 처음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영국에서 만들어지는 몰딩 머신을 그 창업자가 발견하면서 이걸로 플라스틱을 찍어서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오토매틱 바인딩 블럭이라는 그런 블럭을 이제 만들어서 쌓는 블럭을 만들게 됐고요. 이걸 이제 유치원 어린이들이 듀플로라는 제품 혹시 아실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기계에 대한 이제 원리를 배울 수 있는 팽이 돌리는 기계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수동전동 기계라고 해서 아이들이 기계적인 원리를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이에 마인드스톰이 만들어졌고요. 마인드스톰 이후에 초등 저학년을 위한 위드 교구 같은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레고 에듀케이션은 1980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연구 개발 이런 것들은 덴마크에 있고, 그리고 MIT 대학의 미디어 랩과 굉장히 밀접하게 이제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레고 에듀케이션의 교구는 16세까지를 메인 타겟을 하고 있는데, 마인드스톰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교구예요. 그리고 90여 개국에 지금 공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주요 학교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템의 개념들이 로봇 있는 곳에 앉으시면 되고요. 자, 스템의 개념들이 이 레고를 통해서 개발된 이 스템의 개념들이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굉장히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교육 네트워크들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컨셉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컨셉을 개발해서 지역적으로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 이게 원래 워크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이제 설명만 좀 해드리고 갈게요. 원래 이때 선생님들이 같이 이 브릭을 가지고 오리를 만들어 보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오리를 만들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우리가 손으로 뭔가를 할 때 이렇게 6개의 브릭을 가지고 만드는데, 손을 가지고 할 때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24가지의 능력을 사용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손을 가지고 사용하면 예를 들어서 머릿속으로 구조를 상상해야 되고, 또 머릿속으로 상상한 구조를 구현해야 되는데, 이것 외에도 예를 들어서 정서적 풍재 같은 게 브릭을 가지고 만드는데 관계가 있을까요? 실제로 위두를 가지고 아이들과 활동을 했는데 화를 내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왜 화가 났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친구랑 이제 2인 1조로 활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친구가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불임을 가지고 뭐 잘 안 되고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스스로를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돼요. 그런 게 되죠. 자기 효능감은 언제 나타날까요? 제가 6살짜리 아이가 막내 저희 셋인데요. 막내가 6살인데 자기 효능감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그냥 아무거나 지가 만들어 놓고 너무 행복해요.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죠. 왜냐면 자기가 뭔가 만들어냈다는 건 성취감이라든지 나는 정말 이런 걸 잘해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상상력, 당연히 이걸 레고를 가지고 뭔가를 만드니까 상상력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뭐 시각적인지 뭐 눈으로 보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세 운동 기술은 당연히 작은 물체를 조작하기 때문에 뭐 파인 모터 스킬 같은 것들이 이제 있죠. 그리고 이제 오리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오리를 생각해야 됐잖아요. 그 오리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억력, 롱텀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고요. 오리를 그걸 만들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새로 만들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사용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징적 표현이 있는데 상징적 표현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들이 레고로 뭘 만들었어요. 그럼 그게 뭘 의미하죠? 그게 뭔가 의미하겠죠. 그런 게 상징에 사용되실 수도 있고 심지어 저 작은 브릭 하나를 사용했을 때 그게 뭘 의미하는데 내가 이거를 부리로 만들었는지 다리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날개로 만들었는지 이런 것조차도 상징적 표현의 그런 능력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브릭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2 더하기 2는 얼마죠? 4죠. 4. 이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방식대로 굉장히 오랫동안 배웠거든요. 그러면 4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이게 손가락 4개일 수도 있고 뭐 2 더하기 2가 위에 2 더하기 6일 수도 있고 뭐 수학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라면 뭐 루트 16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1 더하기 3일 수도 있고 뭐 10 마이너스 6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픈 엔디드 러닝이라고 말하는데 아이들이 어떤 결과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결과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건 과정을 학습해서 어떤 정답을 골라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무수히 다양한 결과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한 번이 나왔더라도 더 나은 결과, 더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반복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한국에서 배우는 학습이 이제 저런 학습으로 발전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딱 보니까 뭐인 것 같으세요? 학교죠. 학교의 어디죠? 교실이고 앞에 있는 사람은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요즘 학생들이 저렇게 뭐 교복 입고 앉아있으면 일률적으로 똑같아 보이지만 우리 21세기 학생들은 아마 학교 안에서 저런 형상을 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이미 성격이나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개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굉장히 이렇게 다르다는 걸 선생님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름을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죠? 우리 학교에서 원하는 표준형 학생이 있어요. 어떤 학생이 굉장히 좋은 학생이었을까요? 20년 전, 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2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니면 선생님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학생이 굉장히 좋은 학생이었죠?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수업 시간에 잘 듣고 아무 말 없이 알려주는 걸 어떻게 해요? 계속 잘 흡수하는 학생이 좋은 학생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내게 주어지는 정보들을 습득해서 머릿속에 훌륭한 도서관을 만드는 학생이 그리고 시험 볼 때 그 도서관에서 자료를 꺼내서 맞는 걸 골라낼 수 있는 학생이 좋은 학생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자신의 개성을 발전시키고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뭔가 자신만의 독창적인 것들을 해낼 수 있는 학생들이 21세기의 학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봇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는 건 사실 수학이나 어떤 과학에서 정답을 골라내는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도 무수히 다른 방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의 개성을 펼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고의 기본적인 학습 방법은 뭐냐면 아니면 이제 지금 이런 걸 직접 하진 않겠지만 아이들에게 만들기 과제를 주면 이제 만들면서 생각을 해보고
그걸 해서 이제 서로 나누고요. 어떤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만들기와 생각하는 과정 그리고 나누기 듣기는 이렇게 순환될 수 있어요. 순환되면 어떤 게 좋죠? 예를 들어서 하나를 만들고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아이들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그걸 나눴어요. 그러면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이렇게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고 리플렉션이라고 하는데 뭐 자기가 한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도 있고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뭐 그렇게 그걸 받아들이거나 해서 저 과정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더 좋은 결과물 아니면 뭐 더 개선된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어요. 뭐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이제 그 레고 모형을 가지고 하는 중간에 과정이 있는데 요거는 오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넘어갈게요. 뭐 학생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역량을 레고로 표현해보는 그런 활동인데 이제 원래 이걸 만들고 서로 이제 보여주면서 쉐어하는 시간이 있어요. 오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 다음 이제 레고가 주장하는 전체론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학습은 어디에 치우쳐져 있을까요? 신체, 창의, 인지, 사회, 감정적인 것 중에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은 대부분 어디에 속할까요? 예, 인지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기억하고 문제를 풀고 정답을 골라내고 그러니까 어떤 퍼셉션과 그 다음에 기억과 그걸 다시 꺼내는 거에 굉장히 포커스가 돼 있었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좀 저도 초등학교 때 반에 한 67명, 70명 이 정도 됐는데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어요. 20반까지 있었거든요. 그럼 한 학년에 1200명인 거잖아요. 그럼 8000명 정도의 7000명 정도의 학생이 초등학교에 같이 다녔어요. 뭐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량 그렇게 많은 수의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사실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었겠죠. 그렇지만 이제 레고에서 전체론적인 접근 방법,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치우쳐진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데 굉장히 저는 이게 타당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의 어떤 신체적 능력. 지금까지는 뭐 중학교 이상 넘어가면 신체적 능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뭐 체육이 중요한 과목이 아니잖아요. 심지어 고등학교에 가면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체육 시간에 이제 다른 공부를 시키죠. 그렇지만 이제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뭐 균형을 잡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공간적 이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신체적으로 활동을 해봐야 공간에 대한 이해가 훨씬 쉽게 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공간을 눈으로 인지하기도 하지만 움직임을 통해서 공간적인 이해를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있는 모든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거주하거나 예를 들어서 집이 있겠죠. 우리가 이동할 때는 어떤 공간을 사용하죠? 교통기관의 내부의 공간을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그런 아니면 뭐 아이들 공부하는 공간이라든지 모든 이런 공간들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활용되는지가 또 굉장히 관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건 조금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인지적 능력은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굉장히 강조되어 왔던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죠. 그다음 이제 감정적 능력, EQ가 몇 년 전부터 나오면서 굉장히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 감정적인 능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그 공감대를 통해서 협력을 이끌어내는 협상 기술이 저는 이제 굉장히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말할 때 항상 원칙과 규칙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제가 말하는 게 옳다고 지금도 옳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옳은 걸 말했지만 그 옳은 게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친구들이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기분이 나빴겠죠. 제가 잘난 척했다고 느낄 수도 있고 자기의 잘못을 지적질한다고 생각해서 감정이 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은 어떤 인지적 능력에서 있는 뭐 규칙이라든지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들 좋은 것들이 있다면 그걸 이게 우리니까 이렇게 해야 되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감정적인 능력이나 사회적인 능력을 통해서 실제로 그게 매끄럽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는 이제 그런 전체론적 접근 방법이 나온 거고요. 당연히 창의적인 능력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창의적인 능력은 나중에 어느 쪽으로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냐면 문제 해결 방법과 연결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국형 천재들과 이제 그 미국형 천재에 대해서 비교한 어떤 글을 봤는데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뛰어난 이쪽 분야의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좋으냐면 이미 알고 있는 거, 지식을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는 굉장히 강한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겪어보지 않은 거, 솔루션이 없는 거, 처음 당하는 문제 이런 걸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죠? 그렇잖아요. 지금 딱 우리들가 생각해도 막막하죠. 그러면 그렇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뭔가 뭐를 창의적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외국 아이들은 그냥 문제가 있으면 그냥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아 예전에 이걸 어떻게 해결했지? 그렇게 뭐 자료를 찾아보거나 이런 능력도 물론 있지만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전해보자는 그런 것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형 천재들은 이 예전에 있던 솔루션이 없는 경우에는 그게 이제 그런 걸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약하다고 해요. 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선생님들 근해 공식 혹시 기억하세요? 근해 공식을 왜 배우죠? 2차식에서 답을 얻어내려고 배우죠. 그렇죠? 이제 저희 애가 중학교 3학년이 이제 막 올라갔는데 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해 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고 싶은 학교를 찾아보니까 수학이다 우리는 공식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해결책에 대한 기본 원리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식을 알면 풀 수 있고 공식을 모르면 못 풀어요. 학습이 그렇게 진행되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떤 아이디어를 구현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연결해 주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게 전체론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긴 하죠. 왜냐면 시험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자, 20대 80이란 뭐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혹시 파레토의 법칙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저도 이게 굉장히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나오는 그런 법칙인데 전체의 20% 전체의 구성원의 20%가 80%에 해당되는 뭔가를 해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4명이잖아요. 이 중에 20%면 1명이겠죠. 그럼 그 1명이 80%에 해당되는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한다고 해도 10명이 모이면 2명이 회의를 주도하고 대부분 아이디어를 낸다는 거죠. 혹시 학교에서 선생님들 가르치실 때 반에 보면 특별히 좀 빠르고 이렇게 얘기하기 좋아하고 그런 아이들이 반을 주도하는 현상이라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개미의 집단에서 보면 뭐 열심히 일하는 뭐 20%의 개미가 전체의 일을 뭐 80%의 일을 한다든지 뭐 20%의 개미는 놀고 있다든지. 근데 열심히 하는 개미들을 모아놔도 또 그 중에 20%는 일을 안 하고 논다든지 뭐 그런 관찰은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20%의 참가자가 80%의 시간을 차지한다는 그런 법칙인데요. 수업 시간에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그 레고의 뭐 그런 고민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다 자신만의 어떤 활동을 각자 하고 함께 모여서 그것들을 나누면서 이걸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이 안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창의의 혁신,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이런 능력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의사소통, 협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사람이 사실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의사소통과 협력의 능력이 점점 더 중요시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고 에듀케이션의 학습에 대한 접근 방법은 뭐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데 처음에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몰입되느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실생활과 연관된 적용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아이들이 어떤 활동에 이제 그거에 흥미를 갖거나 그걸 하고 싶다고 느낄 때 이게 실생활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하면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뭐 문제들은 대부분 실생활의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가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게 되더라도 그게 실제로 뭐 매출로 이어지거나 고객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생활과 연결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앉아서 지식적으로만 배우는 것들이 아니라 직접 자기가 움직이면서 경험하는 것. 그리고 창의적이라는 것은 뭐 창의적인 것의 정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경험해보지 못한 것, 지금까지 없었던 것들을 새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다음에 협력, 의사소통. 그러니까 촉진되는다는 건 뭐냐면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촉진을 시키는 사람들은 사실 교사들이 되겠죠. 그래서 촉진된 뭐 퍼실리에이터, 뭐 요즘 퍼실리에이터라는 단어를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데 좀 더 자기 스스로 잘 하도록 뒤에서 격려해주고 밀어주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근데 하드펀이라는 게 있는데 하드펀이 뭐냐면 어떤 게 굉장히 쉽지 않지만 열심히 하면 재밌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락클라이밍 같은 거 아니면 예를 들어서 축구를 지구상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뭐 호날두, 메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연습을 오래 하겠죠. 그럼 연습을 하면 땀을 흘리고 굉장히 지치고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에 재미가 있다는 거죠. 저는 사실 뭐 공부를 하면서 그런 걸 좀 느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수학 문제가 잘 안 풀리는데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잘 풀리면 어느 순간 굉장히 즐거움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막 저도 그렇게 큰 경험은 없는데 문제를 딱 읽으면 문제의 해결 과정 순서가 머릿속에 이렇게 막 그려져요. 뭐 그런 재미. 그래서 좀 더 어렵고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어렵게 하면서 느끼는 그런 재미를 우리 레고 에듀케이션에서는 추구해요. 그래서 마인드스토리로 굉장히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 이렇게 큰 그런 구조물들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하드펀이 점점 아이들의 능력을 신장할 수 있다고 믿고요. 그 다음에 낮은 진입 장벽과 높은 최고 수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 시작은 재미있게 시작할 수 있지만 정말 진지하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교구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스템을 이제 배우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뭐 여기 보시면 뭐 실험을 하는 것들도 가능하시고 작동 기계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를 하신다 그러면 프로토타입을 설계해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적용해서 사실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는 어떤 만들어진 것들을 개선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리얼 라이프 릴레이티드 요게 그거에 해당되는 건데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뭐 수학적, 과학적인 관계를 학생들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사고 기술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서론이 좀 길었죠?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 설치해 오셨을 텐데 이렇게 컴퓨터에서 하실 수 있고 태블릿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노트북을 가져오시라고 부탁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이 태블릿용 버전은 저희가 태블릿을 한 40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태블릿용 소프트웨어는 요거보다 조금 더 블럭의 수가 적어요. 프로그래밍 블럭 수가 좀 적기 때문에 컴퓨터로 하시면 좀 더 많은 것들을 배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세요. 뭐 센서, 모터, 그 다음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이제 코어 세트는 이렇게 구매하시면 플라스틱 박스와 트레이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모터 센서가 있고 플라스틱 브릭을 분리해서 이렇게 넣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뭐 이런 구성품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한 번도 테크닉을 조립해 보시지 않은 선생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걸 시스템을 좀 설명을 해드리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보통 옛날 레고는 그냥 이렇게 쌓는 거잖아요. 그런 레고가 아니라 이렇게 구조용 부품에다가 이 연결 부품을 연결해서 서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힘을 전달할 때는 힘을 전달하는 축과 기어를 사용하고요. 그냥 꾸미는 이런 장식용 부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런 빔들은 구조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움직이면 동력이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축하고 기어를 통해서 동력을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축과 바퀴가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동력을 전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전자부품들은 센서와 모터가 있습니다. 센서와 모터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USB 브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로봇을 한번 켜보실까요? 이 가운데 버튼을 누르시면 로봇이 켜져요. 이제 로봇을 켜시면 요게 이제 액정 화면이 나와 있는데 여기 액정 화면이 나와 있는데 이 액정 화면에 이런 네 가지 탭이 있어요. 선생님들 왜 익스플로러 여러 개 실행시키시면 탭으로 나오시잖아요. 그럼 이 탭이 첫 번째 탭, 두 번째 탭, 세 번째, 네 번째가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탭은 최근 실행이에요. 우리가 워드나 뭐 한글 같은 걸 실행하시면은 거기에 최근 여러 번 파일들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실행한 순서대로 쭉 나오는데
가장 나중에 실행한 프로그램이 제일 위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컴퓨터의 탐색기와 같은 거예요. 컴퓨터의 탐색기에 보시면 폴더 안에 파일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폴더 안에 파일들이 들어있고요. 요 세 번째는 브릭 앱이라고 부르는데 요 브릭 앱은 한번 선생님들 같이 해보실게요. 요 세 번째 탭, 요 좌우 버튼을 눌러서 세 번째 탭으로 가신 다음에 두 번째 모터 컨트롤 아래로 한번 누르셔가지고 모터 컨트롤을 누르신 다음에 방향키를 아무거나 한번 이렇게 눌러주세요. B는 없으니까 일단 A만 되겠네. 그럼 이렇게 버튼을 누르시면 위아래로 움직이실 수 있고요. 여기 A하고 D라고 되어 있죠? 네. 이 위아래 것만 지금 움직이시고요. 가운데 걸 한번 눌러보실게요. 가운데 걸 한번 누르시면 얘가 BC로 바뀌죠. 그러면 이제 바퀴에 연결되어 있는 모터를 이걸로 컨트롤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럼 이거는 언제 사용하시면 좋을까요? 내가 이제 기계를 만들었는데 그 모터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뭐 프로그램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지만 뭐 어떤 내가 만들었는데 잘 안 움직인다. 아니면 어떤 모터가 연결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때 이걸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포트뷰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활동할 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요 설정들이 들어있으시고요. 그래서 포트뷰는 연결되어 있는 기계 장치들을 보실 수 있고 브릭 프로그램이나 뭐 데이터 로그는 요거는 이제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거고 데이터 로그는 센서로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읽으실 수 있는 그런 앱이에요. 네. 아, 이거는 컴퓨터가 없을 때 여기서 직접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는데 단순하게 이제 그냥 프로그램을 잠깐 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주로 컴퓨터로 활용하시는 걸 하실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세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요거는 컴퓨터용 프로그램, 요거는 이제 태블릿으로 하시는 거. 이름이 있는데 얘 이름은 EV3 랩이에요. 실험실이라는 이름 EV3 랩이 정식 이름이고요. 얘는 레고 마인드스톰 EV3 프로그래밍이라는 앱이에요. 이런 게 있다는 거 알려드리면 되겠고, 자 이제 여기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요거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소프트웨어 혹시 다 설치해 주셨나요? 저 설치하는데 여기서 네. 제 컴퓨터에서 설치할 수 없다고 떠갖고. 아, 설치가 안 된다고 나오셨었어요? 네. 그러면 일단 제가 태블릿으로도 하실 수 있으니까 태블릿을 하나 갖고 올게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굉장히 이제 프랙티컬하고 실제로 이제 선생님들이 하실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이게 뭐 안에 보시면 이런 메뉴들이 있는데 이걸 설명해 드릴 거고요. 영문판인 경우에는 디자인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스페이스 챌린지, 사이언스 이걸 애드온으로 설치해서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코딩 활동은 요게 자료가 레고 에듀케이션 웹사이트에 PDF 형태로 한글판이 올라가 돼 있어요. 메이크 활동도 이제 나와 있고요. 넘어가시고. 자, 이제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한번 해보실게요. 그러면 선생님들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시는데 어떤 걸 실행시켜 주시면 되냐면 요렇게 생긴, 설치하시고 나면 바탕화면에 하면 이렇게 생긴 게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실행시켜 주실게요. 선생님은 네 조금 방식이 다르니까 선생님 이쪽으로 해가지고 방식이 좀 다르다. 아,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셨나요? 그러면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같이 좀 보실게요.
설치할 수 없다는 게 왜 뜨는 거예요? 윈도우즈 7이시죠? 10이신가요? 아니요, 10 아니고 8이요. 8이에요? 네. 제가 이따가 한번 봐드릴게요. 이게 G11이 나오시면 그걸 골라주시면 돼요. 자,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키셨으면 요 안에 있는 것들을 한번 같이 좀 살펴보실게요. 저도 이제 실행을 시켰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 메뉴가 나왔네요.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 네 가지 시작하기, 새 프로젝트, 자습서, 조립설명서가 나와 있는데 선생님들이 요걸 다 활용하시면 굉장히 마일스톤에 대해서 잘 아실 수 있게 되세요. 여기 보시면 일단 시작하기에 보시면 준비, 시도, 사용, 다음 단계가 나와 있는데 이 준비 단계에서는 구입하신 다음에 이걸 어떻게 교구를 준비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세요. 이건 그냥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는데 요 네모난 거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아니면 열기를 누르셔도 되는데 요 위쪽에 이렇게 한 페이지씩 넘겨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 프로젝트, 이건 이제 프로젝트를 만드는 법인데 조금 이따가 좀 더 쉽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에게 소개시켜드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습서예요. 자습서는 뭐냐면 아이들이 학습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맨 처음에 학생들과 함께 활동을 하실 때 학생들이 이제 기초가 없는 경우에는 요걸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요 기초학습 하드웨어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한번 볼게요. 맨 처음에 브릭 사운드가 있죠. 여기에 들어가시면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열기를 누르셔도 돼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어떻게 하면 브릭에서 소리를 낼 수 있는지 여기 이제 브릭에서 소리를 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프로그램을 짜고 요 시작 블럭 안에 있는 세모를 누르시면 얘가 실행이 되도록 되어 있죠. 그렇게 일단 자습서에 대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굉장히 단순한 것들, 라지 모터를 쓰는 방법, 미디엄 모터를 쓰는 방법, 터치 센서, 자이로 센서, 컬러 센서 사용하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로봇이 자동차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드라이빙 베이스에 들어가시면 직선 주행, 그다음 물체 앞에서 정지하기, 물체를 이동시키기,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 조립 설명서에 들어가시면 드라이빙 베이스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코어 세트를 가지고 만드는 방법, 확장 세트 모델을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활동을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첫 번째 활동인데 이제 요거는 레고 공장에 있는 로봇의 사진이에요. 지금 실제로는 영상인데 공장에 있는 로봇이 어떤 역할을 하죠? 어떤 종류의 일을 할까요? 우리가 로봇으로 활동하니까 이제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이런 활동이 나와 있는데 이 로봇들이 움직이기도 하고 왔다 갔다 움직이기도 하고 어떤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내려놓기도 하고 근데 로봇이 공장에 왜 사용이 될까요? 너무 근원적인 문제긴 하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무거운 일이나 힘든 일 이런 것들 아니면 사람을 대체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공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을 위한 프로그래밍을 해봅시다.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학생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배울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는데 선생님들하고 같이 제가 앞에 이제 테이블 붙여놨는데 테이블 안쪽에 있는 선, 그러니까 이 테이블의 이 안쪽에 있는 선에서 저쪽 안쪽에 있는 선까지가 60cm예요. 여기 70cm라고 되어 있는데 자가 60cm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로봇을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해보실 텐데 이제 연결을 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드린 요렇게 생긴 케이블이 있으실 거예요. 요거를 풀으셔가지고 요렇게 평소에 컴퓨터에 꽂는 건 컴퓨터에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요 작은 거는 요쪽에 보시면 PC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PC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꽂으시면 돼요.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꽂으시면 이렇게 꽂으셨죠? 그럼 아마 연결됐다는 뭔가 소리가 나올 거예요. 자, 연결하셨으면 이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배워보실 건데 요 홈 화면이라고 써져 있는 옆에 작은 더하기가 있으시잖아요. 그걸 눌러주실게요. 연결할 수가 없었는데. 통신할 수. 아, 그렇게 나오셨어요? 네. 아, 잠시만요. 또 쌍으로 연결 실패래. 그래도 두 분밖에 안 계셔서 다행이네요. 종종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 교육할 때 그런 데가 있는데 지금 이제 연결이 되신 거고요. 연결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연결이 안 되는 경우는 뭐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맨 처음에 한번 아이들이 이제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그 여기 떴어요. 연결이 다시 연락하니까 있는데. 보통 포트 문제가 있어요. 케이블 문제도 있고 뭐 컴퓨터에 이제 USB 꽂는 데가 여러 개가 있으면 바꿔서 해보시면 되겠고요. 잠시만요. 이게 그러면 선생님들 여기 운전대가 달려있는 요 블럭 있으시잖아요. 요걸 갖다 붙이신 다음에 요 세모를 한번 눌러봐 주시겠어요? 로봇이 조금 움직이시죠? 그러면 선생님들 지금 60cm를 자 이렇게 60cm를 얘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요거를 로봇 바퀴축을 여기다 뭐 선생님들이 출발 지점을 정하셔가지고 60cm를 가도록 한번 거기 있는 값들을 변경해 보시면서 걔네들 그 파라미터들 그 들어가는 값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실게요. 학교에서 혹시 이제 태블릿 같은 걸 이용하실 때 블루투스가 등록되어 있는 기기가 많은 경우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직 안 나와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번엔 잘 될 것 같습니다. 이 통신이 자꾸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아, 그렇게 나오세요? 그러면 선생님 노트북 블루투스 되시죠? 네. 블루투스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근데 아까 눌렀더니 여기 썼는데 제가 이렇게 지원되지 않는 블루투스 이름이 이걸 찾으시면 돼요. 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여기 목록으로 가셔가지고 여기 목록으로 가셔가지고 위에 네버 눌러가지고 이 쥐하고 누르시고 목록을 누르신 다음에 거기서 그걸 찾아봐 주세요. 이거 됐어요, 설치. 아, 설치되셨나요? 왜 아까 안 됐었는데 이게 다운로드해서 혹시 노트북이 파워가 필요하시면 그 파워 아울렛이 저쪽하고 이쪽에 있으니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하고 이 여기에 있는 파라미터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 좀 같이 보실게요. 다행히도 선생님들이 다 중학교 학생들과 수업을 하실 거라서 자, 요 맨 앞에 요 화살표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화살표. 이거는 로봇이 움직일 방향이에요. 이렇게 마우스로 올려보시면 조향값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조향이 0일 때 화살표가 앞으로 똑바르니까 어느 쪽으로 갈까요? 앞으로 가겠죠. 그러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가시고 싶으시면 이걸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얘가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 이 두 번째는 마우스를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설명이 나오죠? 파워라고 나오죠. 파워. 선생님 크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아, 감사합니다. 자, 파워라고 나오고요. 파워는 힘이라는 뜻이잖아요. 힘이 세면 로봇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더 빠르게 움직이겠죠. 그리고 혹시 여기 값을 누르시면 슬라이드가 나오는데 아까 잠깐 힌트가 있었는데 얘가 좌우로 움직이면 왼쪽으로 갈 때 뭐가 나오죠? 음수가 나오죠. 얘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내려가면 음수가 나와요. 음수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후진을 하게 됩니다. 모터가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지금 좌회전, 우회전 그리고 이 값을 이용한 직진과 후진에 대해서 이미 배우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나와 있는 요건 뭘까요? 회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학생들이 좀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회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회전을 말하냐면 이 바퀴의 회전을 말해요. 이게 왜 이렇게 안 움직이지? 이 바퀴의 회전을 말하는데 이 바퀴의 회전을 말해요. 그러면 이 회전수가 커지면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죠? 이 회전수가 커지면 아까 빠르게 움직이는 건 파워에 의해서 결정됐잖아요. 회전수가 커지면 로봇이 더 멀리 가고 더 많이 가게 되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요걸 가지고 뭘 결정하시고 방향을 결정하시고 얘를 가지고 속도를 결정하시고 얘를 가지고 얼마나 멀리 가는지를 하시면 돼요. 선생님들 혹시 초등학교 다니실 때 비례식 배우셨나요? 비례식 배우셨죠?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우셨어요. 자, 비례식을 배우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비례식을 이용해서 로봇이 60cm를 가도록 해볼게요. 자, 선생님들 로봇이 60cm를 가려면 먼저 뭘 알면 좋을까요? 그냥 막 던지셔도 괜찮아요. 60cm를 가고 싶어요. 뭘 알면 좋을까요? 이런 건 어떨까요? 이 로봇이 1초에 몇 cm 가는지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60cm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으시죠? 또 어떤 걸 알면 갈 수 있을까요? 한 바퀴 얼마? 그렇죠. 아까 우리가 회전수를 했으니까 한 바퀴를 돌면 얼마만큼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으면은 갈 수 있어요. 자, 이제 5학년 아까 비례식의 이야기를 했죠. 1초에 몇 cm를 가는지 알면 60cm를 가기 위해서 비례식을 이용할 수 있죠. 이제 한 학년이 올라갔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 됐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때 뭐 배우죠? 원과 원주율에 대해서 배워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의 둘레를 이용해서 가는 걸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초등학교 6학년에 배운 걸 학생들이 지금 이제 선생님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랑 하시게 되나요? 아니 중학교 2학년이요? 1학년? 중학교 1학년들은 작년에 배웠으니까 훨씬 더 잘하겠네요. 자, 그러면 그걸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바퀴의 둘레를 알고 싶어요. 그럼 뭘 알아야 되죠? 선생님 수학을 열심히 하시네. 반지름을 아시면 돼요. 그리고 뭐 지름을 알아도 상관이 없겠죠. 지름이나 반지름을 알면 되는데 이거 아마 대한민국에 이 공식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원의 둘레를 구하는 공식은 뭐죠? 네, 2파이R이죠. 그렇죠? 2파이R이에요. 2R이 뭘까요? 2R. R이 지름이니까 2R이면 2R이면 지름이 되겠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공식을 외웠는데 공식의 의미를 잘 모르더라고요. 원주율의 의미가 뭐죠?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예요. 원주율은. 원주율은 사실 지름과 둘레와의 관계를 나타내요. 어떤 관계가 있죠? 둘레는 항상 지름에
파이배죠. 파이배. 그걸 공식으로 만든 게 2파이R이에요. 왜냐면 둘레를 구할 때 지름에다가 파이를 곱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둘레는 지름의 파이배만큼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름과 둘레의 비를 우리가 원주율이라고 정한 거예요. 아이들이 공식은 잘 기억하지만 어떤 관계가 선생님 그냥 공식에 넣으면 되잖아요. 물론 아이들이 답은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관계를 알 수 있으면 조금 더 문제를 규명하는데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굉장히 서론이 길었는데 자, 이제 이런 블럭을 이용할 건데 자, 여기 이제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데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이 로봇의 바퀴의 지름은 이렇게 보시면 옆면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옆면을 보시면 레고 그룹 2001 56 곱하기 28 ZR이라고 써져 있어요. 아, 선생님들 역시 아직 노안이 안 나오셔서 이렇게 가까이 오시네요. 저는 안 보여요. 56이 지름이고요. 56mm가 지름이에요. 56mm가 지름이에요. 그러면 둘레는 어떻게 구하죠? 이 56mm에다가 원주율을 곱하면 둘레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의 둘레가 17.6cm 정도 됩니다. 17.56 정도 나올 거예요. 56이 지름이에요. 지름. 이 바퀴의 지름이 56mm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요 지름을 알았으니까 지름을 알고 이 한 바퀴 구르는데 17.6cm를 가니까 우리 지금 제가 테이블 붙여놨는데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한번 거기에 값들을 정하셔서 아까 그 블럭에 여러 가지 값들을 넣으셨잖아요. 그 값들을 넣으셔서 60cm만큼 가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실게요. 프로그램은 사실 굉장히 단순해요. 이 블럭 하나인데 파워는 파워 50으로 돼 있었나? 이렇게. 블럭은 요거 하나를 사용하시는데 어떤 값을 바꾸면 우리가 더 멀리 간다고 했죠? 요 값이죠, 그렇죠? 요 값을 바꿔서 60cm를 가도록 한번 해보실게요.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바퀴 돌면 17.6cm를 갈 거니까 몇 바퀴를 가면 60cm를 갈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 지금 안쪽으로 맞춰놔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요 컬러 센서가 여기에서 출발하시면 저 안쪽 선에 아마 딱 닿을 거예요.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하셔가지고 영어로 여기서 파일에 가셔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다음으로 프로젝트 영문으로 저장해 주시면 돼요. 이게 줄이 걸려면 네. 계속 연결이 안 되시나요? 여기 목록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29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 그럼 그 옆에 거를 클릭하시면 되는데 아니면 이걸 누르세요. 이 빨간 걸 누르신 다음에 그 옆에 새로 고침을 한번 누르세요. 네. 네, 여기 설정이 나시면 블루투스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좀 켰어요. 이 19를 고르셨죠? 네. 되셨네요. 이제 되실 거예요. 자, 60cm 가기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들이 여기 지금 보면은 뭐 4칸이 나와 있죠? 뭐 여러 번 실험을 해보라는 그런 뜻인데 일단 지금 테이프 사이가 60cm니까
60cm 가는지 세 분이 한 번씩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씩만 해보시고 오 선생님 잘 되셨네요. 제가 그 안쪽 선길이 딱 60cm가 되도록 해놨거든요. 저희 자가 60cm까지밖에 없어가지고 60cm를 제가 표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속도랑 영향을 받지는 않죠 전혀. 받지 않을까요? 받을까요? 받을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받을 것 같아요. 받을 것 같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영향을 적게 받을까요? 속도를 낮추면 아, 네, 맞아요. 우리는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죠. 속도가 느려야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어요. 아이들도 알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되물으세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그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굉장히 레고다운 방법으로 가르치시는 거세요. 한번 선생님 잠깐만요. 취소 한번 눌러볼게요. 이게 깜빡거릴 때는 취소 누르셔가지고 수가 뭐예요? 요거 누르시면 여러분들 요 왼쪽 위에 있는 걸 누르시면 프로그램이 취소돼요. 네, 60cm 정도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어떤 방법으로 60cm를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셨죠? 60을 뭐로 나누시면 돼요? 17.6으로 나누시면 되죠. 그러면 이 회전 요 수가 나와요. 뭐 아이들이 5학년 같은 경우, 뭐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바퀴 갈 때 17.6이니까 얼마만큼 가야 60을 갈까? 이래서 아이들 비례식 계산하는 거 있죠. 초등학생들이랑 할 때는 이렇게 계산을 식을 저는 직접 보여주는데 뭐 중학교 학생들이니까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제 로봇을 활용해서 원하는 거리만큼 가는 걸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요거는 로봇을 이용하시는 건데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일단 우리 아까 포트뷰라는 게 있다고 했었잖아요. 세 번째 로봇을 조작해서 포트뷰로 들어가 보실게요. 세 번째 탭에 어디 갔지? 프로그램 나오라. 여기 있다. 이제 브릭 앱에 보시면은 첫 번째 포트뷰라는 게 있는데 포트뷰에 들어가시면 연결되어 있는 장치들을 보여주는데 선생님들의 바퀴에 달려 있는 모터는 얘랑 얘예요. 이건 어떤 방법인지 좀 설명을 해드리면 로봇을 출발 위치에 놓으세요. 로봇을 들어서 출발 위치에 놓으시고 6cm 좀 멀기는 한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로봇을 앞으로 이렇게 밀어보세요. 손으로 쭉 밀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걸 로봇을 들어서 이 값을 한번 보세요. 여기 값을. 이 값을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숫자가 점점 커지죠? 자, 그러면 제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냐면 자, 선생님들 이걸 컴퓨터로 보실 수도 있는데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 중에 가운데 걸 보시면 B와 C가 여러분들의 바퀴가 달려있는 모터예요. 한번 앞에 스크린을 B와 C에 있는 숫자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걸 이렇게 밀면 이 값들이 커지죠. 이 위에 있는 값들이. 이 값들이 뭘 의미하냐면 이 값들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 모터가 돌아간 각도를 의미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60cm를 실제로 가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죠? 이걸 놓고 60cm만큼 얘를 실제로 밀어요. 이렇게 60cm를 실제로 이렇게 밀어요. 이렇게 밀면 움직임 각도가 나오죠. 1200도 정도가 나왔어요. 1200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우리가 만들었던 이 프로그램에 1200도를 넣으면 1200도만큼 가겠죠. 그러면 각도를 넣고 싶으실 땐 이걸 눌러서 각도로 동작을 고르신 다음에 내가 측정한 값을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지금 선생님들께 원하는 거리만큼 가는 방법 두 가지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럼 이 두 번째 방법을 한번 써보실게요. 각도로 바꾸셔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으세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썼죠?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수학을 이용하는 방법을 썼어요. 그렇죠?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고, 이 두 번째 방법은 로봇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인데 일단 출발점에 로봇을 놓으신 다음에 0에서 출발하면 편리하시겠죠. 그래서 이걸 보시는 경우에는 알파벳 B하고 C를 누르시면 얘가 초기화가 돼요. 알파벳을 누르시면 초기화가 되고, 그 다음에 로봇을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이렇게 움직이시면 값이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값을 이용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거리만큼을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하는 거리만큼 가는 방법을 두 가지를 배우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좀 심화 활동을 하고 싶은데 이 심화 활동이 뭐냐면, 학생들이 이제 지금 한번 해볼 건데, 학생들이 이미 바퀴와 회전수 아니면 각도와 가는 거리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잖아요. 두 번째 학생들과 어떤 활동을 하냐면 새로운 거리를 주세요. 새로운 거리를 주시는데, 이번에는 뭐냐면 로봇을 테스트할 수 없어요. 테스트를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프로그램 했던 것만을 가지고 값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60cm 갔으니까 90cm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아이들이 수학적 방법을 사용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아까 우리가 60cm 갔던 거랑 같은 방법이에요. 그렇죠? 90cm를 17.6으로 나누면 5.11이 나오네요. 5.11이 나오고, 아니면 아까 각도를 사용했었던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몇 도만큼 굴렀더니 60cm를 갔어요. 그러면 몇 도를 구르면 90cm를 갈까요? 아이들이 비례식으로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파라미터 값을 조정해서 한 번만에 시도해서 성공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로봇 활동이라기보다는 수학적인 활동이죠. 그러니까 이거 로봇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템 교육을 할 때 이렇게 머릿속으로 사고력을 활용해서 솔루션을 머릿속에서 먼저 만들어 보시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예요. 제가 다른 길이를 표시해 놓지 않아가지고 일단 여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뭐 선생님들이시니까 요거 뭐 리캐피출레이션, 그 리캡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뭐 정리 및 토의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럼 요거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한 번만 하고 뒷부분에 나와서는 안 할 거예요. 이거 선생님들이 지금 활동을 해보셨잖아요. 60cm 가는 거랑 그 다음에 심화 활동으로 테스트 없이 하는 거, 이런 활동들을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무 쉽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뭐 재미있다고 생각할까요?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이런 활동을 이제 어떻게 소개할까, 이런 것도 뭐 생각해 보실 것들 중에 하나예요. 학생들이 로봇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들이 학교에서 배우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과 연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아이들에게 쉬운 접근이 되겠죠. 아이들에게 동기를 주실 때 실제 생활과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이 활동에 굉장히 다양한 학습 요소들이 섞여 있어요. 스템 중에 어떤 게 있죠? 일단 우리가 맨 처음에 뭘 했죠? 비례식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 스템 중에 그건 어떤 거에 해당되죠? M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바퀴를 굴리는 거 뭐 이런 거는 굴러가는 거니까 뭐 T에 해당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포트뷰를 사용하는 방법, 그거는 기계를 조작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2에 오히려 가깝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수학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기계를 직접 다뤄서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식과 기술을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뭐 이건 굉장히 광범위한 질문인데요. 일단 프로그래밍을 하면 로봇이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요. 기계에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넣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블럭의 다양한 파라미터를 바꾸셨잖아요. 그럼 그 파라미터들을 바꿔서 로봇이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각기 다른 수준의 능력을 뭐 디퍼런시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단계화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이건 선생님들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70cm 가는 걸 했잖아요. 두 번째 뭘 했죠? 더 먼 거리를 테스트 없이 하는 걸 했어요. 이건 좀 더 난이도가 더 높았다고 볼 수 있죠. 테스트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면 좀 더 쉽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예제 프로그램을 주고 프로그램을 실행시켜봐. 그리고 자로 재봐. 이런 것도 하실 수 있겠죠. 그건 좀 더 낮은 단계가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단계를 나누어서 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것도 중요한 문제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이론적인 게 나오는데 요거 짧게 하고 잠깐 한 5분 정도 쉰 다음에 그 다음 프로젝트를 다시 계속 해볼게요. 굉장히 학습에 있어서 강력한 도구이고 다양한 곳에 적용될 수 있으세요. 적용될 수 있으신데 이제 아이들이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방법, 뽀시 접근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레고가 생각하는, 뭐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강력한 티칭 도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이제 연결인데요. 연결은 동기와 관련이 있어요. 선생님들 여기 왜 오셨죠? 선생님들이 여기 오신 동기가 뭘까요? 마인드스톰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걸 배우고 싶어서 오셨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 열망이나 배워야 될 필요성이 크면 클수록 오늘 하시는 활동이 선생님들에게 더 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동아리 활동을 하고 방과후 활동을 하고 수업 시간에 로봇을 활용할 때도 이것들을 어떻게 실생활에 있는 것들과 연결할 수 있을지 아니면 아이들의 관심사와 연결할 수 있을지가 아이들의 동기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단계가 이제 커넥트가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컨스트럭트인데요. 사실 오늘 우리가 한 컨스트럭트 과정은 어떤 과정이 있었죠? 아까 우리가 로봇을 움직이는 과정을 했었잖아요. 뭐 제 그때 뭐 커넥트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이걸 하세요라고 제가 과제를 준 게 어떻게 보면 커넥트 단계예요. 그럼 컨스트럭트는 뭐죠? 선생님들이 뭘 만드셨죠? 소프트웨어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프로그램을 짜셨잖아요. 이 컨스트럭트 단계는 소프트웨어를 짜거나 하드웨어를 조립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형태로라도 주어진 이 커넥트에서 우리가 규정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드시는 게 컨스트럭트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컨스트럭트 단계에서 뭔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쏙 들겠죠? 여러분들 처음에 뭐 만드시면 엄청 마음에, 여러분들 뭐 요리 좋아하시나요? 인터넷에서 그 레시피를 보고 만들었는데 정말 완벽하게 따라해서 맛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첫 번째에서 성공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뭐 제가 카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결혼하고 몇 개월이 안 돼서 카레를 집사람이 만들어줬는데 너무 맛이 없었어요.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했죠. 이게 카레야? 응? 아니면 개가 토해놓은 거야? 뭐 제가 직접적으로 개가 토했다는 말은 하진 않았어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죠.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말했는데 그 뒤로 제가 2001년에 결혼했을 때 18년 정도 됐거든요. 그 뒤로 10년 동안 카레를 안 해주더라고요. 사실 처음에 뭔가를 해서 성공적으로 잘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티뉴 과정이 있는데 컨티뉴 과정은 이제 요 숙고하는 과정과 구성하는 과정은 안에서 이렇게 서큘레이션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테스트해보고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하드웨어를 수정하는 과정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요게 요렇게 안에서 작은 서큘레이션이 있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컨티뉴가 있죠. 컨티뉴는
좀 더 발전된 다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60cm를 간 다음에 뭘 했죠? 조금 더 어려운 거 90cm를 테스트 없이 가는 거. 그게 이제 다음 단계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이렇게 순환하는 과정으로 학습이 진행될 수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선생님들께서 적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 무슨 과목이시죠? 정보사 선생님도 정보신가요? 뭐 아니면 다른 뭐 스크래치를 배운다거나 아니면 컴퓨터의 구조나 뭐 OSI 7레이어 이런 걸 학교에서 가르치시지는 않죠. 뭐 그런 걸 배우지는 않더라도 뭐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라든지 뭐 이런 걸 가르치실 때도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어떤 동기를 주시고 야 이런 게 있는데 뭐 이걸 뭐 해결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본다던가 아니면 자료를 만들어 보거나 정리를 하는 것도 다 컨스트럭트 과정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 보고 그렇게 만들어진 걸 이 컨템플레이트 숙고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 수 있을지 아이들이 고민해서 더 좋은 걸 만들어 보고 또 다음 단계로 더 발전된 것들을 하게 하실 수 있죠. 그래서 뭐 이게 창업에도 연관해서 뭐 창업 프로젝트나 아니면 과학 프로젝트나 아니면 심지어 유튜브를 만들거나 학교에서 주는 뭐 수행평가 과제에도 요걸 활용하시면 아이들이 굉장히 자신들이 만든 것들에 대한 결과물을 잘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커넥트는 호기심을 일깨우고 이전 경험에 대해서 동기부여하는 과정, 그 다음에 학습을 하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구성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동을 촉진시키는 질문, 뭐 선생님들께서 결과를 보시고 거기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그것을 반영해서 더 좋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리플렉션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컨템플레이트 과정에서는 선생님이 질문을 하시기도 하지만 아이들끼리 서로 이제 쉐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면은 좀 더 이제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그런 배운 것들이 좀 심화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컨티뉴는 좀 더 다른 단계로 플로우에 아마 선생님들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 교육학을 하실 때 플로우에 대해서 배우셨을 건데 능력과 챌린지의 어떤 균형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너무 쉬우면 지루하고 너무 어려우면 포기하게 되는 뭐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학생들이 이제 1단계에서 뭔가를 배웠으니까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좀 더 새로 생긴 능력을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조금 높은 단계의 챌린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포시에 대한 걸 설명을 좀 드렸고요. 뭐 포시 이게 비디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비디오가 아니고 이제 사진이 들어있는데 여기까지 이제 레고의 어떤 교육적인 철학이나 필요한 것들을 설명을 해드려서 지금부터 2시간 동안은